넥서스 3부 컴퓨터 장치를 오디오북 성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9장 민주주의, 우리는 계속 대화할 수 있을까? 10장 전체주의, 모든 권력을 알고리즘에게로. 11장 실리콘 장막, 세계 제국인가 세계 분열인가. 그리고 Never Say I Know가 개인의 자정장치라는 신념을 가지고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그 기둥 중에서 마지막 Never Say I Know가 나름대로 민주주의든 전체주의든 이런 Never Say I Know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자정장치라고 믿습니다. 9. 민주주의, 우리는 계속 대화할 수 있을까? 문명은 관료제와 신화의 결합으로 탄생한다. 컴퓨터 기반 네트워크는 상호 컴퓨터 신화를 만들어낼 텐데 낯설 것이다. 장점으로 인간은 훨씬 더 나은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누릴 것이라고는 하나, 잠재적 단점은 인류 문명의 파괴다. 해피엔딩에 이르는 길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따른다. 그 기술이 본질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 가지 비싼 실험은 근대 제국주의였다. 스탈린주의와 나치즘도 산업사회를 제대로 건설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치러야 했던 지독히 값비싼 실험이었다. 로스차일드 금융은 공산주의 혁명에도 돈을 댔다. 요거를 제가 추가로 첨가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은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인류 세대가 그토록 자랑하는 번영은 다른 생명체와 미래 인류 세대의 희생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생명공학과 AI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 따라서 우리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20세기 기술은 20세기 기술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요거 21세기 기술 오타입니다. 민주적 방식. 이런저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더 나은 길을 제시했다. 최대 장점은 강력한 자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실수를 찾아내 수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자정장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21세기 정보 네트워크 구조와 양립할 수 있을지 묻는 것이다. 기술은 점처럼 결정론적이지 않다. 컴퓨터 정치에 대한 입문용 설명은 가능한 한 핵심 원리만 간단하게 전달해야 한다. 첫째, 선의, 둘째, 분권화, 셋째, 상호주의, 넷째, 감시 시스템의 변화와 휴식 여지. 1번, 선의에 대해서 변호사, 회계사, 치료사, 수탁 의무가 따른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선례가 있다.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분권화, 전체주의 감시체제로부터 민주주의 보호. 민주주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비효율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다. 모든 기관은 오류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 상호주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나쁜 것은 모든 정보가 한 방향, 즉 아래로부터 위로만 흐르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의 균형은 필수이다. 상호 감시 체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넷째, 감시 시스템의 변화와 휴식 여지. 민주주의 사회가 강력한 감시 기술을 도입할 때는
지나친 경직성과 지나친 유용성이라는 양극단을 경계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유기체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쇠퇴하고 적응한다. 마음도 끊임없이 변한다. 인간의 삶은 자기 개선 노력과 자기 수용 사이의 균형 잡기다. 민주주의 속도, 새로운 정보기술의 위협 가정, 첫째 감시, 두 번째 자동화. 감시 쪽은 내용을 생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 이 감시는 전체주의에서 또 설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나치당 승리 요인 1929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 불황을 꼽는다. 독일 실업률이 1932년에 25%였다. 이 25% 실업률이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바꿨다. 독일에서는. 미국은 경제공황을 이유로는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았죠. 참고적으로 제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현재의 경제 1929년의 그 금융위기에 의한 세계 불황은 과잉 생산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덤핑 수출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와해될 지경입니다. 이것이 결국 3차 대전으로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50년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젊은 세대가 2050년의 고용시장과 관련이 있을 만한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은 설거지보다 체스게임이 자동화하기 쉽다. 연봉으로 판단한다면 의사를 간호사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간호사의 일보다 자동화하기가 더 쉬운 게 의사의 일이다. 2050년 세대는 운동 능력과 사회성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떻게 생존할 거냐 하면은 어떤 지식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AI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하는 서비스 기능은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의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셋째, 정서지능을 요하는 작업에는 컴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감정도 일종의 패턴이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직업이 자동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원하는 것은 의식을 가진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컴도 언젠가는 고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가 고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반면 농업회사의 주주들은 소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고용시장은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대응하여 재훈련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의 끝없는 혼란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수의 자폭. 민주주의 정치는 오랫동안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의 대화였다. 보수는 정책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1980년대 소련에서 보수는 공산주의 전통을 지지하고 그라스노스트, 개방과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민주화에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2021년 1월 6일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는 장면을 보고 열광했다. 이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혁명이다. 미국 민주당 같은 진보 정당들은 구질서의 기존 제도를 수호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좌파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파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가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것일까라고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최근에 NTD에서 메타, 팩북, 인스타에 AI 생성 캐릭터 도입 예정, 인간같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이거죠. 인류 위협 우려도라는
것을 제가 싱킹 브릿지 타임즈에 소개했던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NTD의 보고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끝에 얘기, 일부 AI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 우리는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다른 결과를 낳은 이유는 정치가 경제적 요인만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아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않았다. 불가해함. 민주주의 경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우리 대 남, 순수와 오염이 대립되고 있다.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했으며 컴퓨터에는 자체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이론적 질문이 아니다. 2020년대 초 많은 국가에서 판사도 피고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이 내린 위험평가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런데 징역형 선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 컴퓨터는 일상적인 결정부터 인생을 바꾸는 결정까지 우리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회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맡길수록 민주주의의 자정기능, 투명성, 책임성이 약화된다. 2016년 3월 알파고가 이 제도를 꺾었을 때 2023년 더 커밍 에이브 슐레이만은 2016년 3월 10일 그때 37번째 수가 나왔다. AI 혁명의 상징이었다. 첫째, 그것은 AI의 이질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둘째, 그것은 AI의 불가해성을 보여주었다. 한 알고리즘이 왜 특정한 예측을 했는지 알파고 등은 모두 블랙박스이며 인간이 알 수 없었다는 거죠. 불가해하고 이질적인 지능의 등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은 인푸트, 프로세스, 아웃푸트였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인간이 정해진 공정이라고 할까요? 프로세스가 되는데 AI는 블랙박스가 돼서 자기 학습 기능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막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젠 알 수 없는 블랙박스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은행 대출을 해줄 때 새로운 화폐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이 사실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될 때 쉽게 음모론에 빠지고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는 반면 인간은 모든 고려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단일 원인의 오류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의식적으로 나열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모든 가중치를 합산하여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우리의 범죄 가능성이나 신용도를 정확히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 결정을 내릴 때 한두 가지 눈에 띄는 사실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관련된 데이터 포인트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다. 더 많은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은 자산이다. 이거를 상관관계 추론 전문가들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은행에서 신용 점수를 통보를 받았는데 동일한 나이대에 비해서 제가 100점 정도 높게 나왔는데 아마 알고리즘이 평가를 했을 겁니다. 이자하고 그 원금을 꼬박꼬박 잘 제때제때 갚고 있다. 이런 거가 아마 신용점수의 플러스가 됐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알고리즘의 의존에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이런 방식은 설명을 제공해야 할 때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알고리즘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 점수를 책정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 패턴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으며 편향되지 않는 것인지 평가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사결정이 실제로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는 수십억 개의 뉴런이 뇌 안에서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사후적으로 단순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낸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가 컴퓨터 세포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은 무의식 속에 원인을 단순화하는 그런 거를 채택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 알고리즘의 편향성의 문제를 다룬 머신 바이어스, 궁극적으로 이 제기적 문제에 대한 순수하게 기술적인 해법은 없다. 추락, 왕조의 생물학적 드라마에서 시선을 고정하는 예술작품들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해왔다. SF 시리즈 블랙미러 에피소드 추락, 노세 다이브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사회 신용제도를 운영하는 실체 없는 알고리즘. 2021년에 제안된 EU의 AI법은 사회 신용제도가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을 배제할 수 있으며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 신용제도도 전체주의적 감시체와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EU의 AI법은 만들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정부 상태. 마지막 위협,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 대신 디지털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는 것.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첫째, 중요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사회 질서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새로운 집단이 대화에 참여할 때마다 포용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불화를 초래한다. 2016년 미국 선거운동 기간에 생성된 2천만 개의 트윗 중 380만 개 20%가 봇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추정된다. 디지털 인텔리전스 기업 시밀러 웹 2022년 연구에 의하면 트위터 사용자의 5%가 봇이었지만 트위터에게 게시된 콘텐츠의 20.8 내지 29.2%를 생성했답니다.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추세는 콘텐츠와 관련해서인데 봇은 처음 인간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생성형 AI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AI와 온라인 정치 토론을 한다면 AI의 의견을 바꾸려는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당이나 외국 정부가 봇 군단을 배치하여 수백만 명의 시민과 친밀감을 쌓고 그 친밀감을 이용해 시민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친밀감 쪽으로 돌린다고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정부정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이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래 유지될 수도 없다. 우리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면 다음 단계에 아마 독재 정권이 수립될 것이다. 사람들의 그 확실성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해야 할 테니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봇을 금지하라. 철학자 데니얼 데니슨 화폐 위조에 적용되는 원칙을 인간을 위조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으로 가장할 수 있게 된 AI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사회조직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위조 인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색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라. 봇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다. 봇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봇 금지는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물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는 알고리즘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그것은 명백히 인간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분노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정보시장을 규제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생존 자체가 이런 규제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미래, 대규모 민주주의는 거의 역사 내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도리어 정보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질 상황이다. 민주주의 정보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2020년 대선에서 누가 승리했는가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조차 합의하지 못하며 더 이상 예의를 갖춘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똑같은 급진화 과정이 필리핀으로부터 다른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급진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일부에서는 진영 논리 이념적 분열 탓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역기능적인 민주국가에서 이념적 차이는 이전 세대보다 커진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주범으로 지목한다. 왜 우리는 싸우는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질문에조차 답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없다면 미래는 전체주의 체제에 넘어갈까? 그러한 인간의 독재자도 AI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네요. 국내 일부 전문가는 한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야를 국내뿐만 보고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수준이 답답하다고 마치 비하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넥서스 학습 효과에 따라 그 원인을 인간 본성이 아닌 정보 네트워크 원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매니아인 TOC 제약 이론도 제약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지 말고 시스템에서 찾으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이 제약 이론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이 오버랩되는 부분들,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전체주의 모든 권력을 알고리즘에게로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의 윤리와 정치에 대한 논의는 대개 민주주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다. 논의에 권위주의 정권과 전체주의 정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디스토피아적인 종착역으로 언급. 중국 공산당과 사우디 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 한나라와 같은 큰 정치 체제들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전제주의였다. 전체주의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다. 전체주의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허브로 흘려보내 그곳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스스로는 정보를 처리할 수도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 민주주의는 데이터의 홍수에 훨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한 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다른 기관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AI는 정보와 의사결정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보시장은 독점 기업에게 경쟁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2023년에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1.5%를 장악했다. 이게 또 맞아떨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네이버 검색에서 나온 결과에 종종 저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구글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의료 정보의 대부분이 중국어로 흘러 들어가서 중국의 유전자 알고리즘은 절대 강자가 될 것이다.
모든 정보와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아킬레스건이었지만 AI 시대에는 결정적인 일점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결정을 내리려면은 51%가 승인해야 한다. 과반수가 넘어야 블록체인도 그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전제군주들은 항상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 했다. 기억의 저주. 스탈린의 트로츠키를 모든 역사 기록에서 지우기. 블록체인에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못을 감옥으로. 독재 정권은 비유기적 행위자를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모든 독재 정보 네트워크의 토대는 공포다. 그래서 이런 봇들은 러시아 반체제 인사나 외국 세력이 의도적으로 반정부 견해를 퍼뜨리도록 사전 프로그래밍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인증된 봇들이 스스로 반정부 견해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러시아식 정렬 문제다. 온라인일 겁니다. 그 원어는 정렬 문제가 최근에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4년에서 설명했듯이 전체주의 정보 네트워크가 자주 이중학법을 쓴다는 점은 특히 흥미로운 대목이다. 러시아 헌법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순진한 러시아 국민은 거의 없다. 전체주의 국가의 국민은 질문하면 곤란에 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란다. 민주주의 국가는 반민주적인 발언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용을 보여왔다.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봐요. 반정부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들은 숨기는 것이 많고 비판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정권에 훨씬 위협적일 것이다. 알고리즘을 감옥으로. 그동안의 역사에서 전제군주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부하들이었다. 엉뚱한 사고 실험. 알고리즘이 반드시 의식적인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리고 더 작은 규모로는 인간의 욕구가 없는 알고리즘도 권력을 축적하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면 딱 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만 알면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 신이대가 로마를 장악했을 때 티베리우스 는 카프리 섬에 고립되었다. 세비야 세나유스는 세아유스는 누스는 티베리우스에게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친위대 지휘관이 아니라 제국의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다. 인간에게 의존해 정권을 유지할 때 능수능란한 독재자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하들을 서로 경쟁시킬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친위대가 우리 요즘에 경호처라고 한다면은 모든 정보를 이 세아누스를 통해서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권력이 세아누스한테 가게 된다. 그게 이제 AI로 비유를 한 거고요. 티베리우스는 디지털 섬에 유배된 형국이다. 그래서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도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다. AI에 의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독재자의 딜레마.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전체주의 체제는 집권당이나 최고 지도자가 항상 옳다고 가정한다. 이게 문제죠. 기독교가 아니고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점도 교황 무오류성의 교리를 내세우고 있죠. 전체주의 전통은 그런 정권들에게 AI의 무오류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과학소설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가 인류를 노예로 만들거나 제거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인류의 AI 방어망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아마 독재자일 것이다. 의외로.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이다. 그래서 러셀과 아인슈타인 선언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핵무기를 비유해서 했던 건데 AI에도 해당되는 선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성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모두 잊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낙원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에는 전 인류의 죽음에 놓일 것입니다. 핵무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나왔었는데 AI 때문에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11장 실리콘 장막 세계 제국인가 세계 분열인가. 우리는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이번에 계엄 사태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AI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한 사회의 내적 역학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새로운 무기 경쟁, 전쟁, 제국 확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들 간의 역학 관계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AI가 합성한 바이러스,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것은 원자폭탄이나 바이러스 같은 물질적, 생물학적 대량 살상 무기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든 독재든 악의적인 행위자를 단속하고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인 문제, AI도 전세계적인 문제. 우리는 AI가 세계 수준에서 사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AI가 합성한 바이러스라는 것은 실제 바이러스가 아니고 AI가 바이러스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작은 국가라도 강대국들을 경쟁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020년대 초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했다. 카타르, 통가, 투발루,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는 모두 우리가 탈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질서는 컴퓨터로 인해 크게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컴퓨터는 정보와 권력을 중앙 허브에 모으는 것을 쉽게 만든다. 인류는 새로운 제국 시대에 접어들었다. 둘째, 인류는 서로 경쟁하는 디지털 제국들 간에 가로놓인 새로운 실리콘 장막에 따라 놓일 수 있다. 이렇게 각 체제는 AI의 정렬 문제, 독재자의 딜레마, 기타 기술적 난제에 나름의 해답을 선택하면서 매우 다른 별개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각각의 네트워크는 저마다 다른 모습의 종말론적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디지털 제국의 부상,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요 산업강대국의 정부와 군대는 근대 산업 기술이 가지는 엄청난 지정학적 잠재력에 눈을 떴다. 원재재와 시장의 필요성을 내세워 제국주의를 정당화했으며 정복사업의 산업기술을 10분 활용했다. 철도는 미국의 서부 확장과 러시아의 동부와 남부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실 모든 제국 프로젝트가 철도 건설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만주국 만든 것도 실제 지배는 만철이라고 그 만철을 통해서 만주국을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그 만주 제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제국 프로젝트가 철도 건설 중심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비유한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의 조선합방은 식민지라고 불리지만 사실 원자재를 가져갈 곳이라고는 쌀이 가장 컸다. 전 세계 최초로 군산의 선물 곡물 거래소가 개설이 됐다고 군산 역사관 큐레이터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방문했을 때. 일부 지하자원의 비철금속 등도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한반도 전체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였다. 그래서 히로부미는 합방하지 말고 지배만 하자고 했었다. 그러나 대동아 번영 입장에서는
그 손해를 만회하는 길은 만주 침략이었다. 최근에 뭐 하얼빈 유명 배우가 나와서 관객 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흐르밈을 암살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됐는데, 암살 다음 바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안중근 의사가 과연 애국자인지 아닌지 결과론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잉글랜드 북서부 산업 경쟁에 뒤처진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도 이런저런 산업 강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한국도 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혹시 AI 발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것 같아요.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려고 했다. 아마존은 전 세계 모든 쇼핑몰을 정보를 모으려고 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모든 사회관계의 장을 연결하려고 했다. 계속 친구 추천하는데 처음에 흥미로워서 막 친구 맺기를 했는데 별별 일 없어요. 저같이 노땅 입장에서는. 2000년 전만 해도 데이터의 바다를 중앙에서 처리하는데 필요한 AI에는 어디에도 없었다. 잡지 와이어드를 창간한 케빈 켈리는 구글 랠리 페이지와의 대화에서 구글의 진짜 목표는 검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AI를 만들고 있어요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모든 주요 혁명이 그랬듯이 AI의 등장도 수많은 단계를 수반하는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몇몇 단계는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의 개통과 같은 터닝 포인트로 간주되었다. 반복해서 등장한 두 가지 사건. 첫째, 2012년 9월 30일 알렉스 넷 합성흡 신경망 이미지 인식 분야의 딥러닝 모델 이미지 대규모 시각 인식 챌린지 우승을 했다. 2016년 이코노미스트 작동불능 신경망 이스라엘은 이를 이용해 이스라엘군이 점령지 골란고원과 서안지구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사용할 레드울프, 블루울프, 울프팩 같은 앱들을 개발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19세기 초의 철도 건설이 민간 기업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듯이 21세기 초의 AI 경주에 참여한 주요 경쟁자들도 처음에는 민간 기업들이었다. 두 번째 유레카의 순간은 2016년 3월 중순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알파고의 승리는 특히 동아시아 정부 기관에 충격파를 던졌다.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야 했는데 중국이 충격을 받은 거죠. 중국 정부가 당시 일어나고 있던 일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한 첫 번째 정부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9월 1일은 러시아 푸틴이 인공지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다라고 언급을 했고, 미국은 그 2년 뒤인 2019년 2월에 트럼프는 AI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작동하기 위한 칩, 반도체 규제를 시작한 거죠. 상업적 경쟁으로 시작한 이 경주는 국가 간 대결로 변하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승자는 무엇을 갖게 될까? 바로 세계 지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국주의로 나가고 있는 거로 비유가 되고 있죠. 데이터 식민주의, 19에서 20세기에 영국, 러시아, 일본이 패권 경쟁을 할 때는 증기선, 기관차, 기관총 같은 산업기술에 의존했다. 21세기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대신 데이터를 탈취해야 한다. 데이터의 통제권을 통해 멀리 떨어진 식민지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식민지를 초래할 수 있다. 제 개인 컴퓨터에 그 클라우드 그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 MS 걸 쓰다 보면은 아마 정보 다 털릴 것 같아요. 알면서 그냥 하죠. 개인적인 데이터를 내가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겠냐 이런
배짱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데이터의 통제권을 멀리 떨어진 식민지를 지배하는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식민지를 처리할 수 있다.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미얀마와 브라질 같은 먼 나라의 정치를 뒤흔들었다. 미래의 디지털 제국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을 할지도 모른다. 데이터 식민주의는 사회신용제도의 확산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데이터 식민지가 되면 정치적 사회적 결과만이 아니라 경제적 결과도 뒤따를 것이다. 19에서 20세기의 벨기에나 영국 같은 산업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국가는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했고 수익 창출 첨단 산업은 제국의 허브에 있었다. 이집트는 영국에 면화를 수출하고 고급 섬유를 수입했다. AI 산업의 원재료는 데이터다. 새로운 제국주의 정보 경제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출된 원자재가 제국의 허브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다시 데이터 식민지에 수출될 것이다. 이윤도 권력도 그것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새로운 정보경제의 본질상 제국의 허브와 착취당하는 식민지 사이의 불균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질지 모른다. 토지가 중요한 자산인 한 부와 권력의 상당 부분은 항상 지방 지주들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게 바뀌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호남은 원래 보수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기에는 기계가 땅보다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혁명 세력이 당시에는 진보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 성장 결과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위치가 뒤바뀌었다. 그러나 경제적 이권은 여전히 지주가 지대를 받듯이 정부 예산을 빼먹은 사고방식으로 산업자본주의 이윤 창출을 경영을 현재 배우지 않고 지금 호남 세력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 빼먹기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저는 해보게 되네요. 영국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의 중심지였다. 알고리즘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그 결과 산업 권력과 다른 게 세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의 허브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데이터 뱅크를 만들고 전력 소비가 되고 물도 소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미국 AI 네트워크와 중국 AI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이게 미래 영화에도 나오지만 디지털 제국이 드디어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21세기에는 섬유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면화나 기계가 아니라 정보다.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정보와 다음 유행을 예측하고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2021년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단일 의류 소매업체가 되었다. 자동화에 따라 실직한 공장 노동자들 데이터 분석가로 만들려면 재교육에 상당한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그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섬유 인가공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그런데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AI 기반 경제에서는 그 부로 자국의 노동력을 재교육하여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다.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 모터하우스 쿠퍼즈 AI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15조 7천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AI 분야의 두 선두주자인 중국과 북미가 그 수익의 70%를 다 독식할 것이다. 웹에서 고치로 실리콘 장막 건너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 사이, 러시아와 유럽 사이 컴퓨터 코드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각 진영은 따르는 규정도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신용제도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서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죠. 테스트 베드. 중국이 테스트 베드인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이보다 제한적이다. 기술기업의 부를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정부의 정책 자체가 힘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한다. 게다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회신용제도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두 진영이 서로 이 거울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각 진영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도 다른 것을 사용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기업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주요 컴퓨터 칩 생산업체인 퀄컴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이런 컴퓨터 칩만이 아니고 US 스틸이 일본 동맹국인 일본이 인수하겠다 해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정보기술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류를 갈라놓으려 한다. 즉 갈라놓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따라 분리되는 세계. 앞으로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될지 추측하는 일은 대체로는 헛고생이다. 경제적 지정학적 전개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예수의 대답이 2000년 후 미국의 국교 분리에 미칠 영향을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AI 혁명과 경쟁적인 디지털 진영이 우리의 직업과 정치 구조 외에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내 목표는 문화적 전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책을 쓴 이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서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몸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고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 오래된 신학 논쟁이 AI 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하겠지만 실은 21세기 기술로 인해 이 논쟁이 부활했다. 물리적인 몸과 온라인상의 정체성 및 아바타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나는 생활과 관계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옮김으로써 점점 더 중요해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정체성을 생물학적 육체와 연결짓는 사회, 말하자면 지상 위의 하느님의 왕국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로 요약할 수 있겠죠. 사회가 물리적 육체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정의하는 한 AI를 인격체로 볼 가능성은 낮다. 21세기 심신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 심각한 문화적 정신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문화와 이데올로기는 10중 8구 다를 것이고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과 그 다음에 비인간의 새로운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코드 전쟁에서 무력 충돌로 세계는 2개의 제국으로 나뉘는 대신 10여 개의 제국으로 나뉠 수도 있다. 새로운 제국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무력 충돌의 위험은 커진다. 상호 확실 파괴라는데 확신 파괴라고도 번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트린 덕분에 미소 냉전은 군사 대결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이버 전쟁은 핵 전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첫째, 사이버 무기는 핵폭탄보다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다.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 국가들은 수년 동안 선전포고 없이 사이버 전쟁을 현재 확대해왔다. 둘째, 예측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각 측이 어디에 논리폭탄, 트로이목마,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은 상호 파괴 전략을 훼손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은 그런 판단이 옳든 그르든 자신들이 선제 공격에 성공하고 대규모 보복을 피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군비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지만 그 우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할 때다. 미국이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9세기에서 20세기 산업제국들은 식민지를 착취하고 억압했다. 세계가 라이벌 제국으로 나뉜다면 인류는 생명인 것 같은데 극복하거나 A와 생명공학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결속, 협력은 언제나 선택지에 있다. 결국 이 능력이 호모 사피엔스를 지구를 지배하는 종으로 만들었다.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모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2020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 이념을 우리는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애국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표현이 다행히 이런 이국적 입장은 기본 가정부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애국주의는 외국인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국주의는 동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포를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애국자는 브라질 국민을 도울 백신이 있다면 어디서 개발되었든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협력하는 것이 애국이다. 포퓰리스트의 주장과 달리 세계주의란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이민을 무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협력은 평범한 두 가지 원리로 돌아가면 된다. 첫째, 몇 가지 세계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규칙들은 각국의 고유성과 애국심을 부정하지 않는다. 좋은 모델은 월드컵이다. 세계주의는 이렇게 작동한다. 둘째, 모든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국익과 세계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이타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보전, 생존에 관한 일이다. 질문, 인간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은 자본주의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해놓고 또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간의 선택. AI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하려면 국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AI 규제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와 자제력이 필요하다. 첫째, 불법 핵 원자로보다 불법 AI 연구실을 숨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둘째, AI는 핵폭탄에 비해 민간용과 군용 양쪽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한스 모겐소와 존 마이어 샤이머 현실주의자 사상가들은 전면적인 권력 경쟁은 국제 시스템에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이 샤이머는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 시스템 내에서 패공격이 되는 것이다. 인간을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와 마르크스주의자와 비슷하다. 이 이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석기시대 사냥꾼으로서 정글의 법칙 자체가 신화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실제 정글에서는 수많은 동물, 식물, 굴류, 심지어 세균까지도 협력, 공생,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양육강식이라는 그 논리는 신화다. 사실은 이 자연의 세계는 공생을 하고 있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 아니냐. 석기시대 인간은 사냥꾼인 동시에 채집가였으며 그들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인류의 장기적 역사에 관찰되는 가장 분명한 패턴은 상시적인 분쟁이 아니라 협력의 규모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신뢰와 협력을 구하고 지난한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동시에 물질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잠재적 이익은 감소했다. 1945년 이후에 가장 위대한 경제 기적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패전국들과 스웨덴과 싱가포르처럼 군사적 충돌과 제국주의의 정복을 피한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전 반란은 여전히 흔하지만 1945년 이후 세계에는 국가 간 전면전, 특히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현저히 줄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국가 예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외세 침략의 공포를 느끼며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 정부들은 복지, 교육, 의료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다. 기술, 경제, 문화는 항상 변한다. 그래서 그 저자가 소개한 정부 예산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송나라 때 1065년 때 군비가 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비율이 83.3%, 로마 제국이 50에서 75%였고 오스만 제국은 60%, 영국은 1685년에서 1813년에 75%였던 게 1차 대전 때는 49%, 2차 대전 때는 69%로 늘었었고, 프랑스는 1630년에서 1659년 89%에서 93%까지 국방비를 썼는데 1차 대전 때 77%, 프로이센은 1711년에서 1800년에 75%였는데 91%, 1차 대전 때는 91%로 올라갔고, 일본은 1870년에서 1913년에 30%를 썼고, 미국도 같은 기간에 30%를 썼는데 1차 대전 때 47%로 늘었다가 2차 대전 때 일본은 더 많이 써가지고 패전국이 됐죠. 러시아는 1차 대전 때 48%를 썼다. 소련은 1970년대 32.5%를 썼다. 그런데 2020년 초부터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임계점을 넘었다. 해가지고 GDP 대비 5%는 거의 전쟁 이전 이스라엘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5.3%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8.04%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3.9%, 미국이 3.4%, 한국이 2.7%, 인도가 2.4%, 그 다음에 차이나가 1.9%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소멸시키기 위한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약 30% 추정이며 더 높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하기 전 푸틴이 드러낸 역사적 신념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세의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으며 만일 푸틴 같은 지도자들이 인류가 냉혹한 양육강식의 세계에 갇혀있고 상대적 평화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신념에 따라 움직인다면 남은 선택지는 포식자가 될 것이냐 먹잇감이 될 거냐는 것뿐이다. 이런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AI 시대에는 우두머리 포식자가 AI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먹으려던 것은 오로지 천연가스 에너지 통과세를 내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 아닐까라고 뜬금없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 선택을 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 문명이 분쟁으로 소멸한다면 그것은 어떤 자연법칙이나 낯선 기술 탓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노력할 경우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오래된 것은 한때 새로운 것이었다. 역사의 유일한 상수는 변화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역사의 유일한 변수는 무엇일까? 역사가 유일한 상수가 변화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상수라면은 유일한 변수는 뭐냐? 혹시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제가 독후감 마지막에 이런 느낌이 받더라고요. 쭉 책을 읽어보면은 하라리가 글로벌 금융 세력의 정보는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금융에 대해서는 언급들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 거대 글로벌 금융 세력으로 큰 영포 로스차일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세력의 전쟁 자금을 각각 지원했다. 어느 쪽이든 이긴 편에서 돈을 벌면 된다. 현재 로스 세대의 연결이 길어지면서 영포 대 스위스 로스차일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한다. 트럼프와 푸틴은 스위스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고 중국은 영국 프랑스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AI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한다면 미국은 스위스 로스가 지원하고 중국은 영프 로스가 지원해서 누구의 네트워크가 승리해도 최종 금융제국으로 가는 길인지라고
묻게 됩니다. 미중 대립 뒤에 스위스 로스 대 영프 로스가 조정하고 있다면 그 대리전의 양상이 대한민국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영국 BBC 언론이 한국을 대하는 것과 미국 우파 언론이 한국을 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이 한국을 AI 네트워크 식민지로 만들려는 공작을 진행하려니 예를 들어서 카카오, 텐센트, 자회사, 맥시모가 중국 자본이 약 6% 들어와 있죠. 이것을 미국이 적극 저지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AI 네트워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신용정보 시스템은 중국이 테스트 베드인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분명 인터넷 쪽이 미국의 인터넷 테스트 베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도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인터넷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독후감 성격으로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